서연 씨, 비가 참 무섭게 오네요. 이런 날엔 아이들이 길을 잃기 참 쉽죠. 민호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 몇 시더라? 요즘은 어두워지는 게 빠르니까 아이 혼자 다니게 하면 안 되죠. 특히 민호처럼 착한 아이는 낯선 사람 말도 잘 따르잖아요. 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민호는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의원님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서연 씨, 똑똑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요. 엄마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그거 아니었나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법 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최준혁은 차로 돌아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빗물을 튀기며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엄마의 낡은 수첩에 기록된 20년의 눈물, 그리고 누리의 몸에 새겨진 그 비참한 흉터들을 대신해 제가 당신들의 그 가짜 왕국을 무너뜨리기로요. 엄마는 참고 견뎠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가식의 성벽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제가 반드시 무너뜨리겠어요. 빗물에 젖은 누리와 함께 마트 주차장을 걸어 나왔어요. 제 손에 쥐어진 낡은 핸드폰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죠. 이 안에 담긴 진실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올 거예요. 당신이 오늘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를 건드린 거예요. 이제 제 기록이 당신들의 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예요.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마주하고 그들이 먹고 마실 물건들을 스캔하며 하루를 보내죠. 삑삑삑 하는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이젠 제 심장 박동처럼 익숙해졌어요. 그날도 여느 금요일 오후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계산대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땀을 닦으며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앞으로 다가온 쇼핑카트가 보였죠. 한눈에 봐도 고가의 수입 식재료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프랑스산 치즈, 호주산 와규 스테이크. 저희 집 한 달 식비보다 더 비싼 물건들이 무심하게 쌓여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박미선이었거든요. 최준혁 시의원의 아내이자 이 동네에서 마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자였죠. 박미선이 가까이 다가오자 독한 명품 향수 냄새가 계산대 주변을 휘감았어요. 꽃향기 같으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그 인위적인 냄새가 저는 늘 불편했어요. 마치 썩은 것을 감추려고 향수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얕게 쉬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미선은 제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석이 박힌 손톱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죠. 저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거 조심해서 담아요. 유기농 채소라 금방 물러지니까. 박미선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안엔 사람을 하대하는 습관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네,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더욱 신중하게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왜 이렇게 제가 쫄고 있는지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저는 묵묵히 계산을 이어갔어요. 와규 스테이크를 스캔할 때 가격표를 보고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18만 원. 저희 세 식구가 2달 동안 먹을 쌀값이었죠. 그런데 박미선에게는 그저 금요일 저녁 식사 재료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박미선이 갑자기 고기 팩 하나를 집어들더니 제 얼굴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봐요.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잖아요. 이런 걸 진열해두면 어떡해? 당신 눈이 장식이야?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내일이 아니라 모레까지였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이틀 남아.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느꼈어요. 옆 계산대에 있던 동료 미경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점장 불러와요. 당장.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대드는 직원을 그냥 둘 수는 없죠. 박미선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어요. 민호 학원비, 엄마 약값, 그리고 이번 달 밀린 관리비까지.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갔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 자존심 따위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겐 자존심을 지킬 여유 같은 게 애초에 없었어요. 박미선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앞으로 조심하세요. 계산원 자리도 요즘 경쟁 치열하던데. 그 말을 남기고 박미선은 쇼핑백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독한 향수 냄새는 한참 동안 계산대 주변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음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제 코에, 제 옷에, 제 머릿속에 그 냄새가 스며든 것처럼요. 그날 퇴근길은 유독 무거웠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어요. 차라리 빗물이 제 얼굴을 때려주는 게 나았어요. 그래야 오늘 당한 그 모욕이 조금이라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마트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고 가냘픈 신음소리였어요. 처음엔 빗소리에 섞인 바람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쓰레기 더미 쪽에서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비에 젖은 종이 상자들이 무너져 내린 그 사이 갈색 털 뭉치 하나가 보였어요. 처음엔 그게 동물인지도 몰랐어요. 온몸이 오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는 쪼그려 앉아 조금 더 가까이 봤어요. 그제야 보였죠. 작은 개였어요. 오른쪽 앞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썩거렸어요. 아가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제 손끝에 느껴진 건 차가운 비와 떨림뿐이었어요. 그 작은 생명이 제 손길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봤어요. 옆구리에 선명하게 남은 골프채 모양의 멍자국을요. 저는 그 멍자국을 보는 순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떤 인간이 이 작고 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았을까요? 누가 감히 살아있는 생명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그 아이를 제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는지 그저 작게 떨기만 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뚫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향해 달렸죠. 제 품속에서 그 작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제발, 제발 살아만 달라고 속으로 빌면서요. 동물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선생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수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받아들고 진료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대기실에 남아 두 손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온 것 같습니다. 골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날부터 그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민호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엄마, 이 강아지 우리가 키워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름은 누리로 할래요. 세상을 누비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누리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부러진 다리도 깁스를 하고 나니 조금씩 나아졌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리가 건강해질수록 특정 장소에서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 뒤편에 있는 시청 전용 창고 근처만 지나가면 누리는 발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소리 한 번 안 내던 순한 아이가 그 창고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털이 곤두서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저는 처음엔 그냥 특정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려니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누리는 그 창고 문 앞에서 마치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려 했거든요.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누리가 짓고 있는 그 창고가, 그리고 저를 모욕했던 박미선의 그 독한 향수 냄새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 서늘한 기운을 느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동네 아래에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리가 마트 뒤편 창고 앞에서 보였던 그 발작적인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평소엔 천사처럼 온순한 아이가 그 녹슨 철문만 보면 마치 목숨을 건 듯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그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꿈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다음 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퇴근 후에 그 창고 근처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로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그 창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청 전용 보관소라고는 하지만 마트 부지 안에 있으면서도 늘 굳게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미선이 마트에 올 때마다 그 창고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눈에 밟혔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누리를 데리고 마트 뒤편으로 향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마트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죠. 창고가 있는 쪽은 불빛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유독 어둡고 음침했어요. 저는 누리의 목줄을 꽉 쥐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누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목줄을 잡아당겼죠. 누리는 그 창고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느끼며 창고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엔 굳게 잠겨있던 철문이 오늘따라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그 어둠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트 관리인 아저씨는 이미 퇴근하셨고 주차장엔 몇 대의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누리야, 조용히 해. 저는 작게 속삭이며 누리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철문을 밀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제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죠. 손전등 불빛이 상자들을 비추자 재난 구호 물품 마이너스 담요 및 생필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상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재난 구호 물품이라면 당장 필요한 곳에 보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창고에 쌓여만 있는 걸까요?
그때 제 코끝을 찌른 냄새가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에 섞여 있던 희미한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어요. 박미선에게서 나던 그 독한 명품 향수 냄새였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왜 이곳에서 박미선의 향수 냄새가 나는 걸까요? 누리는 제품에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리를 내려놓았죠. 누리는 곧장 상자 더미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상자 앞에 멈춰서더니 앞발로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어요. 누리의 발톱이 상자 겉면을 긁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누리야, 왜 그래? 저는 누리가 긁고 있는 상자를 자세히 봤어요. 다른 상자들과 똑같아 보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상자 윗면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어요. 도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련번호 K2004.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그 도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때였어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누리를 안아들고 재빨리 상자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문이 열려 있네? 분명 잠갔는데.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관리인 아저씨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만약 여기서 들키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누리를 꽉 안으며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관리인 아저씨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꽉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만 들렸죠.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저는 휴대폰 손전등만 의지한 채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창고 반대편에 작은 비상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으로 빠져나와 마트 뒤편 골목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땀으로 젖은 제 이마를 식혀줬죠. 저는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고 나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엄마 옆에 앉으며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마트 창고에서 본 건데요. 저는 아까 찍은 사진을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일련번호 K2004가 선명하게 찍힌 그 사진을요. 엄마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쥐고 계시던 리모컨이 엄마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크게 울렸죠.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20년 전에 어떤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처럼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연아야, 너 이 번호를 어디서 봤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K2004. 이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번호인데. 이 번호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엄마를 따라 안방으로 갔어요. 엄마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고 계셨어요. 먼지가 폴폴 날리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내셨죠. 저는 그 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빛바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청 재무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엄마가 예전에 공무원으로 일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서류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수첩을 집어드셨어요. 표지는 낡아서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수첩을 펼치며 중간쯤 페이지를 찾으셨죠. 그 페이지에는 엄마의 정갈한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 글씨를 읽었어요. K2004 재난 구호 예산 집행건 실제 물품 있고 확인 불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함. 담당자 최태원 시의원 당시 보좌관 최준혁.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최태원, 최준혁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최준혁. 지금의 시의원이자 박미선의 남편이었죠.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수첩을 쓰다듬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연아야, 이건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기록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어요. 20년 전 엄마는 시청 재무과에서 일했단다. 그때 큰 홍수가 났었어. 정부에서 재난 구호 예산을 엄청나게 내려보냈지. 담요, 생필품, 식량.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을 사라고 말이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엄마는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서류상으론 물품이 다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창고에 가보니 텅 비어 있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상자만 있고 안은 비어 있거나 싸구려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말을 들었어요. 엄마는 그걸 상부에 보고했어. 이건 명백한 예산 횡령이라고, 누군가 재난 구호 명목으로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엄마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동료들은 엄마를 피했고 상사들은 엄마를 정신 이상자라고 불렀지.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엄마는 벽지시청으로 좌천당했단다. 거기서 1년을 버티다가 결국 강제 퇴직을 당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엄마가 오히려 벌을 받았다니요. 그때 엄마가 발견한 일련 번호가 바로 K2004였어. 그 번호는 엄마 머릿속에 평생 각인되어 있단다. 지울 수가 없어. 그날 이후 엄마는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지.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엄마의 자존심 같은 건 다 버렸어. 엄마는 수첩을 꽉 쥐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수첩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거라고 믿었거든. 엄마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본 게 진짜였다는 걸 언젠가는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엄마를 꽉 안아드렸어요. 엄마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20년. 엄마는 20년 동안 이 억울함을 혼자 품고 살아오셨던 거예요. 연아야, 이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야. 저놈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난이 터질 때마다 구호 물품을 산다고 예산을 빼돌리고 실제 물품은 저 창고에 가둬두거나 중간에 가로채서 현금으로 바꿨단다. 이 수첩은 엄마의 억울함의 기록이자 저들의 추악한 역사가 담긴 비망록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의 정의감을 되찾은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마디 굵은 손을 꼭 잡았어요. 수첩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죠.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거기에는 날짜별로 엄마가 발견한 이상한 점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산 집행 금액과 실제 물품 가격의 차이, 영수증의 모순, 창고 입고 기록의 누락. 엄마는 2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마트 창고가 사실은 이 도시의 권력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빨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련 번호 K2004는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낙인이자 이제는 제가 풀어야 할 숙명이 되어버렸다는 걸 직감했어요.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엄마의 비망록을 계속 넘겨봤어요. 거기 적힌 숫자 하나, 날짜 하나하나가 최준혁 일가의 목을 조를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손끝이 떨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엄마가 주무시는 방을 들여다봤어요. 엄마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잠들어 계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간직해온 이 진실, 제가 세상 밖으로 끌어낼게요. 엄마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옳았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마트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최준혁의 집도 생각났죠. 이제 싸움의 상대는 단순히 무례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를 장악한 거대한 악의 왕국이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엄마의 기록이 있고 누구보다 예민하게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는 누리가 있으니까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을 믿으며 저는 길고 긴 전쟁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엄마의 비망록을 확인한 뒤로 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마트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스캔할 때도, 퇴근길에 누리와 산책을 할 때도 자꾸만 뒤편 창고 쪽으로 시선이 향했죠. 저는 그 녹슨 철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움직인 건 그들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낀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엄마는 민호의 간식거리를 사러 장을 보러 오셨죠. 저는 엄마가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사과, 우유, 빵,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장바구니였어요. 엄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엄마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연아야, 너는 일해야지. 엄마가 이 정도는 들 수 있어. 곧 민호 올 시간이니까 엄마가 먼저 가 있을게.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마트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계산을 멈추고 마트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개에 쌓인 거리가 보였어요. 엄마는 횡단보도 앞에 서 계셨죠. 저는 무심코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기익.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그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요.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외제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향해서요. 엄마.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제 목소리는 마트 유리문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계산대를 박차고 일어나 마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는 엄마의 무릎을 스치듯 멈춰 섰어요. 하지만 그 충격만으로도 엄마는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셨죠. 장바구니에 담긴 사과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어요. 빨갛고 예쁜 사과들이 도로 위를 뒹굴며 멍이 들어갔어요. 마치 엄마의 몸처럼요.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계셨고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엄마의 연한 회색 바지가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셨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운전석을 봤어요.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미선이었어요. 박미선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그녀는 쓰러진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차 앞 범퍼부터 살폈어요. 아니, 긁혔으면 어쩔 뻔했어. 박미선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쳤는데 차 걱정을 먼저 한다고요? 박미선은 그제야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쳐내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그녀가 가까이 오자 그 독한 명품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저는 그 냄새만 맡으면 속이 메스꺼워졌거든요. 오늘은 특히 더했어요. 엄마의 피 냄새와 섞인 그 향수 냄새가 너무나 역겨웠죠. 나이 드신 분이 앞을 잘 보고 다니셔야지. 초록불이라고 막 뛰어들면 어떡해요? 박미선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초록불에 건너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신호를 위반하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맞아 초록불이었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미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블랙박스? 뭐? 박미선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박미선은 한숨을 쉬며 핸드백을 열었어요. 명품 핸드백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꺼냈죠.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더니 제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걸로 병원비나 해요. 시장 바닥 사람들이 딱 이런 식이더라. 괜히 사고 났다고 호들갑 떨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잖아요. 뭐 어차피 받을 거 미리 줄 테니까 조용히 처리해요. 그 순간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미선의 그 말이, 그 모욕적인 언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은 엄마를 부축하느라 떨리고 있었고,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사과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박미선은 그저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최준혁 시의원이 내렸어요. 최준혁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자마자 표정을 바꿨어요. 아주 인자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상황을 파악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최준혁이 부드럽게 박미선에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엄마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이 다치셨네. 여보, 뭐 하는 거야? 사과부터 해야지. 최준혁이 박미선을 나무라듯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역시 최 의원님은 다르시네. 인품이 훌륭하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최준혁의 진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괴물을 모르는 거죠. 최준혁은 무릎을 꿇고 엄마 곁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엄마의 상태를 살폈어요. 하지만 그가 제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일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서연 씨, 최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저를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조심하셨어야죠. 오늘은 어머님 무릎이지만 다음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민호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참 외진데 요즘 애들 유괴 사건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잖아요. 엄마가 잘 지켜줘야 하는데 서연 씨는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걱정이네요. 최준혁의 입가에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는 제 영혼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잔인했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의원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준혁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위로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이가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서연 씨, 잘 생각하세요. 최준혁이 마지막으로 속삭이고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죠. 제가 책임지고 병원비 다 부담하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제 차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최 의원님, 인품이 훌륭하시다는 말들이 들렸죠. 저는 그 모든 게 너무나 역겨웠어요. 최준혁과 박미선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 검은색 제네시스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엄마를 안고 한참을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무력함과 공포가 저를 집어삼키려 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마트 계산원일 뿐이에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마트 관리실 쪽에서 누리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오늘 누리를 관리실에 묶어두고 왔거든요. 누리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어요. 누리의 그 렁렁한 울음소리가 안개를 뚫고 제게 들려왔어요. 마치 정신 차리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과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멍든 사과, 깨진 사과, 흙이 묻은 사과. 저는 그 사과들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목숨과 평범한 행복을 벌레처럼 짓밟는 괴물들이라는 사실을요.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엄마의 수첩을 꺼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기록해둔 그 일련 번호 K2004가 보였죠. 그리고 창고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겁먹은 마트 계산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최준혁, 당신이 우리 민호를 언급하며 그 더러운 미소를 지었을 때 당신은 큰 실수를 한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방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만들었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엄마 말이야. 저는 수첩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참지도 않겠어요. 저는 이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제가 반드시 지워버리겠어요. 엄마의 20년 안을, 그리고 누리가 당한 고통을, 제 아들 민호가 느꼈을 공포를 대신해서 제가 복수하겠어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죠. 그 말을 믿으며 저는 길고 긴 전쟁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포기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자꾸만 최준혁의 그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민호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참 외진데 라고 속삭이던 그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저더러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검은색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누리는 제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쳐다봤어요. 누리야, 가자. 우리 갈 곳이 있어. 저는 누리의 목줄을 채웠어요.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섰죠.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빗물이 우비를 때리는 소리가 우당탕 울렸어요. 마트까지 걸어가는 내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떨림이었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창고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트 뒤편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도 여기까지는 닿지 않았죠.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리는 빗물에 젖은 채로도 망설임 없이 앞장섰어요.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누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하라고 달랬어요. 그리고 창고 철문 앞에 섰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낮에 관리인 김 씨가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었거든요. 저는 철문 옆 작은 보관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 열쇠가 걸려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열쇠가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저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천천히 돌렸어요.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저는 철문을 밀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순간 거대한 어둠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창고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웠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어요. 희미한 불빛이 상자 더미를 비추었죠. 재난구호 물품 마이너스 담요 및 생필품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누리는 망설임 없이 창고 안쪽으로 달려갔어요. 가장 깊숙한 구석, 벽 쪽으로요. 저는 누리를 따라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따라가는 곳마다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누리가 멈춘 곳은 창고의 가장 안쪽 벽면이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철제 선반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선반이었어요. 하지만 누리는 그 선반을 발톱이 깨질 듯이 긁어댔어요. 누리야, 왜 그래? 저는 누리가 긁고 있는 선반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선반 뒤쪽의 틈새를 발견했죠. 저는 손가락을 틈새에 넣어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저는 힘껏 밀어봤어요.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밀자 선반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육중한 선반이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밀의 문처럼요. 그 뒤에는 또 다른 벽이 있었어요. 아니, 이중벽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벽을 만져봤어요. 손잡이가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순간 제 코끝을 찌른 냄새가 있었어요. 눅눅한 지하실 냄새와 섞인 사람의 욕망이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지폐가 습기를 머금어 곰팡이가 핀 그 특유의 눅눅한 돈 냄새였거든요. 저는 손전등을 안쪽으로 비췄어요. 불빛이 비친 공간 안에는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겉면에는 재난구호용 담요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상자 뚜껑이 열렸어요. 그 안에 담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담요를 걷어내자 그 아래 빼곡하게 쌓인 게 보였거든요. 돈뭉치였어요. 빳빳한 5만원권 돈뭉치들이 담요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손전등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죠. 저는 다른 상자도 열어봤어요. 그 안에도 똑같았어요. 담요 아래 가득한 돈뭉치들. 저는 돈뭉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은행 띠지가 붙어 있었어요. 5만원권 100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500만 원이에요. 한 뭉치에 500만 원.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그런 뭉치가 수십 개나 들어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한 상자에 최소 몇억 원. 그리고 이런 상자가 이 안에만도 수십 개. 세상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구호 물품 창고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의 피를 빨아만든 최준혁의 거대한 현금 저수지였던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돈뭉치를 클로즈업으로 찍고 은행 띠지도 찍고 상자 겉면에 찍힌 K2004
일련 번호까지 하나하나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촬영을 멈췄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구두 소리가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상자를 닫고 이중벽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누리도 제 긴장을 느꼈는지 제 다리 사이에 납작 엎드렸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관리인 김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누리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김 씨는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중벽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봤어요.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김 씨는 안심했는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 의원님.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점검차 들렀습니다. 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로 옮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일 새벽에 옮긴다고요? 이 돈들을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창고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 심장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 후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중벽을 닫고 선반을 원래대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죠. 빗물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누리를 데리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빗속을 뚫고 경찰서를 향해 뛰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 안에 동영상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당직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창고에 돈이 가득해요. 구호 물품 상자 안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요. 저는 울부짖듯 말했어요. 당직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저는 형사에게 안내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돈이에요. 구호 물품 상자 안에 현금이 가득하다고요. 형사는 동영상을 봤어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보이잖아요. 여기 은행 띠지도 보이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형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마트 창고 무단 침입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시의원님이 기부 물품 관리하는 곳을 이렇게 뒤지시면 곤란하죠. 형사의 눈빛은 차갑고 냉담했어요. 그 눈빛은 이미 최준혁의 권력 아래 굴복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요. 지금 가면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죠. 형사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 순찰차에 탔어요.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가야 했어요. 내일 새벽에 옮긴다고 했잖아요. 마트 창고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창고 앞에 벌써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거든요. 박미선의 차였어요. 저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경찰들이 뒤따라왔죠.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중벽 안은 깨끗했어요. 돈 뭉치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정말로 낡은 담요와 생수 박스들만이 가득 차 있었죠.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돈이 있었다고요. 저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담요만 있었어요. 다른 상자도 열어봤어요.
역시 담요뿐이었어요.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박미선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비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우리 의원님이 좋은 일 하려고 마련한 구호 창고를 이렇게 더럽히다니. 박미선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이 그렇게 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형사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신고자분, 일단 서에 가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무단 침입 혐의도 있고요.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돈이 있었다고요. 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찰들은 저를 망상증 환자 보듯 쳐다봤고 박미선은 그저 비웃고만 있었죠. 저는 경찰서로 다시 끌려갔어요. 무단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빗속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법도 공권력도 저들의 편이라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가져와도 저들은 순식간에 그걸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때 누리가 제 손을 핥아줬어요. 따뜻한 혀가 제 차가운 손등을 감쌌죠. 누리야. 저는 누리를 안았어요. 누리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빗속 너머로 멀리 최준혁의 저택이 보였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죠. 아직 안 끝났어, 누리야.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현장을 치웠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각인된 그 썩은 돈 냄새는 절대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엄마의 수첩도 여전히 제 손에 있고요. 저는 이제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준비를 하려 합니다. 저는 빗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갔죠. 누리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미경 언니도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다른 계산원들도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점장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장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서연 씨, 죄송합니다.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준혁 의원 측에서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연 씨를 해고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해고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점장님,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창고에 정말로. 서연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짐 싸세요. 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휴게실을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해고 통보서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사물함에서 제 짐을 챙겼어요. 몇 년 동안 썼던 앞치마, 명찰, 그리고 작은 가족 사진.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마트 밖으로 나올 때 동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출구로 걸어갔어요. 귓가에 들리는 건 그들의 수군거림 뿐이었죠. 그러게, 시의원님한테 덤빈다는 게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죠. 저는 빠른 걸음으로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네 맘카페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동네 마트 계산원이 시의원님 협박했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클릭했어요. 글 내용은 더 끔찍했어요. 최준혁 의원님 아시죠?
그분이 좋은 일 하려고 마련한 구호 물품 창고를 어떤 계산원이 무단 침입해서 뒤졌대요. 그러고는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 무섭네요. 댓글도 끔찍했어요. 진짜 무섭다. 우리 애들 학교도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마트에서 일했다니 소름. 최 의원님 너무 불쌍하시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세상은 이미 저를 미친 여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본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꽉 안아주셨죠.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녁 무렵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엔 엄마 다녀왔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민호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민호야, 괜찮아? 저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현관에 벗어놓은 책가방이 보였어요. 저는 습관처럼 가방을 정리하려고 들었죠. 그때였어요. 가방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펼쳤죠. 그 순간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검은 펜으로 투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엄마 사기꾼이라며? 조용히 안 살면 더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민호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민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거였어요. 가장 잔인한 방식의 협박이었죠.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니, 분노를 넘어선 살이었어요. 저 하나 망가뜨리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것도, 일자리를 잃는 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이의 평범한 일상까지 짓밟는 그들의 비열함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연아야. 엄마가 어느새 제 옆에 와 계셨어요. 엄마는 쪽지를 보시더니 제 어깨를 단단히 잡으셨어요. 울지 마라. 울면 지는 거다. 엄마의 목소리는 추상 같았어요.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엄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다시 그 낡은 수첩을 꺼내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치셨죠. 저들이 현장을 치웠다고 해서 진실까지 치운 건 아니야. 여기 봐라. 기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저는 눈물을 닦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제가 창고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엄마의 비망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돋보기를 들고 사진을 수천 번 확대해 봤어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봤죠. 엄마도 옛 서류들을 꼼꼼히 읽으셨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엄마의 손끝이 한 곳에 멈췄어요. 이거다.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연아야, 여기 봐라. 엄마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 중 하나였어요. 상자 옆면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죠. 거기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입고 날짜 도장이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니? 저는 돋보기로 자세히 봤어요. 2025년 10월 15일. 그래. 그럼 이제 이걸 봐라. 엄마가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시청의 공식 기부 물품 접수증이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일하실 때 빼돌린 사본이었죠. 여기 기부금 접수 날짜가 뭐라고 되어 있니? 저는 서류를 봤어요. 2025년 11월 20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잠깐만요. 물건이 들어온 날짜가 기부금이 접수된 날짜보다 한 달이나 앞서 있어요? 그렇지.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부받기도 전에 물건이 이미 창고에 있었다는 거야.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기부 물품이 아니라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 상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지.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였어요. 엄마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연아야, 저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짓을 해왔어. 그래서 방심한 거야. 2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조작했거든.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보고했다가 쫓겨난 거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야. 저는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봤어요. 확실했어요. 이건 최준혁이 아무리 돈을 써서 경찰을 매수해도 지울 수 없는 물리적 오류였어요. 엄마,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대적인 증거야.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엄마의 20년 전 기록, 제가 찍은 현재의 사진들, 그리고 입고 날짜의 모순을 증명하는 도표까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최준혁이 왜 그렇게 민호를 들먹이며 저를 겁주려 했는지요. 그는 제가 이 기록의 힘을 깨닫는 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민호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직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봤어요. 이제 됐어요. 당신들이 지운 건 눈앞에 돈다발이지 우리가 가진 이 기록이 아니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창밖을 쳐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최준혁의 저택 불빛이 보였어요. 최준혁, 박미선.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당신들은 큰 실수를 했어요. 제 아이의 책가방에 비겁한 쪽지를 넣은 것. 그게 당신들이 저지른 마지막 실수가 될 거예요.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엄마의 20년 안, 그리고 민호가 당한 모욕. 저는 이 모든 걸 대신에 복수하겠어요. 내일이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그들을 향하게 될 거예요.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당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네요.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작전을 짰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누구에게 먼저 보여줄지.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최준혁과 박미선의 그 오만한 얼굴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그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했던 모든 비열한 짓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순간을요. 저는 이제 사냥꾼의 심장으로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을 믿으며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아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민호야, 엄마는 사기꾼이 아니야. 엄마는 정의를 위해 싸운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나를 위해 저는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경찰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어요. 저들이 제 손을 묶었다면 저는 전 세계의 눈을 빌리기로 한 거죠. 밤을 새워 작업을 시작했어요. 엄마의 비망록을 한 장 한 장 스캔했어요. 20년 전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던 그 기록들을요. 그리고 제가 창고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정리했죠. 특히 그 결정적인 증거, 입고, 날짜, 오류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요. 저는 간단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켰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화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비망록 페이지가 넘어가는 장면, 제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날짜를 비교하는 도표까지. 2025년 10월 15일 물품 입고, 2025년 11월 20일 기부금 접수. 저는 화면에 큰 글씨로 질문을 띄웠어요. 기부받기도 전에 물건이 창고에 있었다면 이건 기부 물품이 아닙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나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탐사보도로 유명한 채널들을 찾았죠.
그 중에서도 구독자가 가장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라는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을 첨부했어요. 동시에 중앙감사원 제보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답장이 올까봐, 혹시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 채널의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제보네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이세요? 네. 내일 당장 취재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겠습니다. 서연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이틀 후 그 채널에서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제목은 마트 계산원이 폭로한 시의원의 20년 비리였어요. 영상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죠. 이게 진짜면 완전 충격. 날짜 오류 증거 미쳤다. 이건 반박 불가능이잖아. 20년 동안 참으신 어머니와 딸분.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최준혁이 움직였어요.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죠. 장소는 마트 앞 광장이었어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면 돌파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기자회견장에 갈 거예요. 연아야. 괜찮아요. 저 이제 안 무서워요. 기자회견 당일 저는 엄마와 함께 광장으로 향했어요. 누리도 데려갔죠. 광장에는 벌써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후 2시 최준혁이 나타났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최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결백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그 모든 것은 저를 모함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음모입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어요. 저는 오직 시민들만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재난 구호 물품을 관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제 진심이 이렇게 왜곡되다니. 사람들 중 일부가 최준혁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였어요. 광장 너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재킷에는 중앙감사원, 특별수사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최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이건...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누리를 데리고요. 의원님, 저는 단상 아래에서 최준혁을 쳐다봤어요.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죠. 화면에 엄마의 수첩이 떴어요. 20년 전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현재의 장부가 나란히 떴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건 제 엄마가 20년 전에 기록한 비망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화면이 확대되었어요. 입고 날짜 도장이 클로즈업 되었죠. 물품이 들어온 날짜는 2025년 10월 15일. 하지만 기부금이 접수된 날짜는 2025년 11월 20일입니다.
기부받기도 전에 물건이 창고에 있었다는 건 이게 기부 물품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화면을 향했죠. 그리고 이건 조작된 도장입니다.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도장의 미세한 각도 차이가 보였어요. 진짜 시청 도장과 각도가 0.3도 차이 납니다. 이건 위조된 거예요. 최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누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준혁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죠. 누리는 제 손을 뿌리치고 단상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최준혁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이 이개를 당장 떼어내. 최준혁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그는 발로 누리를 차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최준혁의 팔을 낚아챘어요. 최준혁 씨, 공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정의의 종소리처럼 들렸죠. 아니에요.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최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은 그를 차량으로 끌고 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 수사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제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 곳으로 옮기던 비자금 상자들도 전량 압수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총 5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억 원이라고요? 광장 한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미선이었어요. 박미선은 사람들 뒤에 숨어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과 마주치자 발걸음이 멈췄죠. 저는 박미선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박미선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서연 씨, 이건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독한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에 공포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박미선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모님, 돈으로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진실을 기억하는 종이는 막을 수 없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버린 누리가, 당신이 짓밟은 우리 엄마의 기록이 당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이 눈물과 범벅이 되어 흉하게 번져갔죠.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수사관들이 박미선에게 다가왔어요. 박미선 씨, 공범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발. 박미선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를 차량으로 데려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이 동네를 주름잡던 마트의 여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요. 광장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죠. 짝짝짝짝.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서 계셨어요.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죠.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꽉 안았어요. 엄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엄마는 저를 안으며 울었어요. 연아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의 손에는 그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엄마가 지켜온 그 기록이요. 저는 그 수첩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수첩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훈장이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적어 내려간 글자들이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누리를 안아 올렸어요. 누리는 제 얼굴을 핥아줬어요. 누리야, 고마워. 내가 길을 찾아줬어.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어요.
행복한 소리였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크를 들이댔죠. 서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야 제 아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록하세요. 진실을 기록하세요. 기록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다 봤어. 뉴스에 나온 거. 엄마 정말 멋있었어. 저는 민호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제 제 아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최준혁의 저택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불이 꺼져 있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의는 때때로 느리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아요. 엄마의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2026년 2월 6일. 진실이 승리한 날. 기록은 배신하지 않았다. 저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계절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죠. 한때 이 도시를 호령하던 최준혁과 박미선의 이름은 이제 뉴스 사회면의 범죄 사실로만 간혹 들려올 뿐이에요. 저는 가끔 뉴스를 봐요. 최준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박미선도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빼돌렸던 비자금 50억 원은 전액 환수되어 원래 목적이었던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아이들의 금식비로 쓰이게 되었대요. 어느 날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누리를 데리고요. 그리고 우연히 최준혁의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한때 화려하게 빛나던 그 저택은 이제 을씨년스러웠어요. 대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허무하다는 느낌이었죠. 저렇게 높이 쌓아 올린 권력도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리는 예전처럼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하게 제 옆을 걸을 뿐이었죠.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마트 계산원 일은 그만두었지만요. 민호는 다시 학교에서 가장 밝은 아이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싸운 이유가 바로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누리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저는 누리를 보며 말했어요. 누리야, 예전엔 여기 못 왔었지? 마트 뒤편 창고만 지나가도 너 짖었잖아. 누리는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이며 풀밭을 뒹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발길질 당할까봐 눈치를 보지도 눅눅한 돈 냄새에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누리의 옆구리를 쓰다듬었어요. 예전에 골프채에 맞아 생긴 그 끔찍한 흉터 위에는 이제 보드랍고 윤기 나는 새털이 가득 덮여 있었어요. 누리야, 이제 그곳엔 무서운 냄새가 나지 않지? 누리는 제 손을 핥아줬어요. 따뜻한 혀가 제 손등을 감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엄마와 나란히 걸었어요. 엄마는 평화로운 얼굴이셨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낡은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2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던 젊은 공무원의 눈물로 적힌 그 수첩 말이에요. 엄마는 천천히 수첩을 집어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셨죠. 거기엔 아직 여백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펜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엄마의 정갈한 필체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2026년 2월, 마침내 진실이 주인을 찾다.
기록은 승리했다. 엄마는 펜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수첩을 덮으셨죠.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칠었어요. 평생 일하시며 고생하신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따뜻했어요. 연아야.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다. 내 2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저는 엄마를 말없이 안아드렸어요. 엄마도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는 대단한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아이가 걷는 길이 안전하길 바랐고 내 엄마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랐을 뿐이죠. 소박한 진실들이 모여 거대한 가짜를 이겨내는 이 당연한 순리가 지켜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누리가 제 발치에 와서 누웠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숨소리였어요. 저는 누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누리가 더 이상 짖지 않는 이유를요. 그건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섰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집 거실엔 박미선의 독한 향수 냄새 대신 엄마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누리의 편안한 숨소리만 가득해요. 가장 약한 자들이 남긴 기록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이겼음을 알리는 이 평화로운 일장이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적어두세요. 그 기록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평화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않고 적어 내려가는 한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 세상을 바꾸는 법이니까요.